제가 요즘 기타 들고 다니는 거는요, 잘 쳐서가 아니고요, 하도 사람들이 자서. 아니, 경제학 얘기하면은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40 넘으면요, 좀 뻔뻔해져요. 그래서 대충 막 해요. 마이크 없이 그냥 해도 되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있지 마시고요. 오늘은 노는 얘기 할 거예요. 제가 천기를 봤다 그럴까요? 이렇게 한 2004년, 5년쯤에 이렇게 짚어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다음 대통령은 이명박이 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 혼자서 이제 책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 거는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명박 5년, 박근혜 5년 하면 10년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40대 아직 안 됐었는데, 그러면 50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15년 지나면 이제 한 인상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막 쓰기 시작한 책인데, 약간 주소 확인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그걸 그냥 혼자서 저는요, 경제 대장정 시리즈라고 내 맘대로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또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이게 딱 맞아야 돼요. 1, 2, 3, 4. 그래서 444 전법. 경제학하는 사람들이 딱 맞아야 된다는 집착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혹시 여기서 경제학과나 그런 데 공부하신 분 있어요? 경제학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요. 시험 볼 때 법칙이 뭐냐면요. 3가지를 딱 해야 되는데 수학하고 그래프하고 말하고 요 3가 딱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황금률이에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그냥 경제대안이라고 붙였고요. 2번째가 생태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3번째가 오늘부터 저희가 한 달 동안 한 응용경제학인데, 실제 이제 출간할 때는 이 제목을 그냥 쓸지 아니면은 국가의 기본이라고 쓸지는 아직 못 정했어요. 국가의 기본 의미는 아시겠죠? 여기가 못하니까 우리가 인본의 꼴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2가지 제목을 오마이뉴스에 다 드렸는데요. 오마이뉴스에서는 이제 응용경제학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그렇게 12권을 쓰기로 그때 한 2005년쯤에 계획을 짜서 첫 번째 책이 88만 원 세대고요. 2번째가 조직의 재발견이라는 책이고, 3번째가 촌놈들의 제국주의라는 책이고, 4번째가 괴물의 탄생이라는, 이거는 2년 전에 다 출간이 끝났고요. 그냥 이렇게 불행 시리즈예요. 이거는 레모니 스니켓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하나의 불행이 끝나면 더 큰 불행이 온다는 그거 그냥 딴 거거든요. 그래서 88만 원 세대에서는 20대 90에서 95%가 망하는 얘기, 죽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취직해서 대기업 가는 5%가 죽는 얘기고요.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이거 보고 막 웃기다고 그랬던 40대, 50대가 망하는 얘기예요. 괴물의 탄생을 해서 다 죽었다. 이렇게. 이건 끝이 났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얘기나 큰 틀에 관한 얘기나 방향은 저기서 이미 한 번 다 한 거고요. 생태경제학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에 한국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가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뭐 이런 아주 뻔한 얘기고요. 첫 번째가 여기 생태 요괴전, 이건 10대들을 위한 생태경제학 책이고요. 2번째는 이거랑 같이 볼 수 있게 생태 페다고지라는 이 2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생태를 똑같이 붙이고, 여기 3번째는 유토피아, 그 다음에 여기는 헤게모니, 이렇게 해서 생태 헤게모니라고 이렇게 끝낼 생각이었는데요. 이 2권을 내놓고 나서 완전 망했죠. 이게 생태라고 붙이면 절대 안 팔리거든요. 그래도 좀 어떻게 지금쯤은 좀 사람들이 생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각 다 띄워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 가 있는 거는 그냥 디버블링이라고. 요거는 부제를 신빈곤 시대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부제 보면은 안 팔리게 생겼죠.
각오를 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교 얘기할 거거든요. 기후변화 협약이나 종다양성 협약이나 그런 세계적인 얘기를 할 건데 생태 헤게모니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건 아직 그래서 마음 못 정했어요. 지금 대안이 그러니까 희소성의 시대라는 제목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되게 또 뻔한 제목 우리가 가야 할 길 뭐 그런. 근데 이거 자고 일어나면 많이 바뀌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인데요. 이거는 방향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거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시리즈가 생긴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문화 경제학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게 이거고요. 두 번째가 농업. 세 번째가 과학과 기술. 어쨌든 저한테 다 익숙한 얘기들이고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얘기기도 하고 우리가 잘해야 될 거이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정당과 언론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돼 있고요. 뭐 다 이런 거예요. 문화가 개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고 농업을 막 천시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과학기술 말만 하지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고 정당이 우리나라에 한나라당의 명품 정당이라고 하는데 정당은 있는데 당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언론은 또 다 같은 얘기예요. 기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12권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저는 딱 은퇴하려고 지금. 번외편은 약간 더 있는데요. 수학 싫죠. 수학만 들으면 막 죽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수학 얘기 조금 할게요. Y는 FLK라고 이렇게 써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대문자 쓸 때는 우리나라 전체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F라고 쓰면은 개인이고 혹은 이건 개인의 소득이죠. 그러니까 Y는 일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Y는 국민 총생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냥 아주 전통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생산해서 우리가 이걸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여기다 T를 놓고 Y를 놓으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생겨요. 전통적으로 해서 언젠가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가 표준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 스미스 것도 이렇게 돼 있고요. 막스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그 주류 경제학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막스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건 이렇게 가는데, 그래, 이거는 자본주의가 그런 거고,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하면 다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한 게 막스나 레닌이야. 이건 이런 거고요. 해봤는데 실제로는 이런 데서 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는 여기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 로모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 세상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 노동과 자본에 관한 얘기 외에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더럽게 많이 써요. 그리고 리소스라고 하는 자원을 더럽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인 것 같아? 1인당. 미국이죠. 그 다음은요? 우리예요. 그리고 1인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 크기가 제일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도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제일 커요. 근데 그럼 앞으로 좀 세상이 나아지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할 때요. 지금 10대 중에 차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부자라서 그럴 텐데 10대들이 가진 차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10대들이 맨 처음 사는 차가 뭐 같아요? 그랜저예요. 20대는 돈이 없는데 10대는 아버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 10대는 부모가 충분히 부자라면 그랜저부터 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40대들이 처음 살 때가 포니 샀었죠. 그건 옛날이고 지금 10대는 돈 있으면 그랜저 사요. 근데 그것도 CC를 했기 때문에 그랜저급이고요. 실제로는 엔트리카가 BMW예요. 그래서 다 비싼 거 사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석유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절반밖에 돈이 없고 근데 일본보다 우리는 석유를 많이 써요.
한 10년 전에 넘었고, 프랑스보다도 우리는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 미국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미국은 따라 마시기 어려워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차 2대씩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을 따라잡을 텐데, 미국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는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석유 수입으로 치면 한 3, 4위쯤 가요. 그리고 1인당으로 치면은 거의 2등인데, 1인당 국민소득으로 하면 우리나라 한 30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원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자원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을 덜 쓰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안 쓰고 그다음에 자원도 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해보면은, 거기서 문화를 높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지는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을 높이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를 줄이더라도 얘의 투입을 높이면서 이렇게 높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이 Y라는 숫자는요, 부가가치 총합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건 그냥 서비스 같은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높이거나 뭔가 다른 걸 높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저 얘기를 1세기 전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 경제의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우린 더 이상 경제 성장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아담 스미스는 그게 굉장히 우울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루미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고, 막스는 혁명을 해서 더 늘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은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문화도 열심히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역사는 이제 없앴잖아요. 대학교의 역사학이 지금 유지가 힘들어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문사철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문학, 사학, 철학 이렇게 해서 문사철을 얘기하고요. 듣는 학생들은 굶어 죽는 과 그렇게 들어요. 얘도 죽고 철학은 살았던 적이 없으니까 신경 쓸 거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뭐 한국 문학이라는 게 국문학이 있었고, 불문학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현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불문학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학 끌어왔던 사람이고, 동문학도 대단했죠. 그걸 다 합쳐서 요즘 이유관계학과로 바꿔요. 러시아 문학과 교수님들은요, 교양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학은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사학이라는 것도 동양사, 뭐 서양사 막 나눠서 막 있었잖아요. 어쨌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쪽 거를 올릴 거냐라는 게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고민이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문학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문학이냐, 뭐 문화냐, 어떤 게 나쁜 문화냐. 저는 이제 경제학하는 사람 그런 건 모르겠고요. 저는 돈 얘기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돈으로 세상을 보는데 되게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런 똑같은 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건데, 문화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좋아진다.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정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제로 제가 쓸 거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아마 문화로 먹고 사는 길, 뭐 방법 그 정도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사람들인데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왈라스, 맹거 이런 사람들을 좌파 경제학자들은 악마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끌어오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맞다라고 해서 끌어오는 게 우회 생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까요? 가구를 하나 만드는데, 가구를 손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가구를 만들려면 여기 못이 있어야 되고, 뭐 망치도 있어야 되고, 광화문 현판 부서지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만요. 하여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회 생산에, 이제 이를테면 가구 하나를 만들 때, 이게 이를테면 100이고 이게 100이라고 하면은 전체 생산은 200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망치를 만드는 기계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망치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으면 이게 100이면은 3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든 거는 가구 하나인데, 이를테면 못을 만들기 위한 기계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못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그럼 이것도 100이라고 치면은 가구는 하나인데 400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서 만약에 춤추고 기분 좋으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100이잖아요. 그럼 만든 거는 최종 제한은 가구 하나지만 500이 되잖아요. 근데 그 춤추고 기분 좋으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에서 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100이면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화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거가 아니고 그거를 간접적으로 집어넣는 게 많으면은 GDP가 높아진다라는 게 오스트리아 학파가 100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막스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막스는 맨 마지막 최종 재화에 들어가 있는 노동이 얼마냐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중간에 들어간 투입물은 죽은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마지막 중간에 들어간 노동만 산 노동을 얘기한 거라서 막스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막스는 최종 재화에 들어가 있는 노동 시간이 얼마냐가 이거의 총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막스의 딱딱한 시각으로 들어가면은 문화나 뭐 이런 거는 사용 가치가 없는 거고 여기 생산된 가치를 그냥 뺏어 먹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우회 생산의 원칙 같은 게 있다라면 중간에 뭔가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나 농업 같은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가치가 진짜 뭐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한 얘기가 있을 텐데 이거를 고용이라고 바꿔보잖아요. 이 우회 생산의 원칙을. 고용이라고 바꾸면 고용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구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개를 만드는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우회 생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하는 사람 많아지죠. 그리고 이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용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진짜 어려운 얘기, 하여간 이런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한국 국민의 50%가 문화에 종사한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손 들어볼까요? 돌아간다는 설. 50%쯤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수설인데. 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뭐 이를테면 영화나 스포츠나 뭐 이런데 국민의 50%쯤 종사한다. 예?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자원을 안 쓰잖아요. 자원은 조금만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그려지죠? 자기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안 그려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기존 회로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안 된다 생각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업은 나머지 50%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얘기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사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많아지는 게 산업 고도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많은데요. 뭐가 있냐면은 건설 산업의 서비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상을 보면 굉장히 서비스가 높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건설 털고 나면 또 얼마 안 남아요. 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50에 농업과 제조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지면 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발상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류가 예술인데요. 저는 방송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 여기에 이제 버라이어티 쇼, 이거 아시죠? 강호동 쇼 같은 거. 그다음에 드라마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출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출판 문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출판은 쭉쭉 있고 여기에 보통은 문화에서 안 넣는 도서관을 하나 집어넣죠. 문화 장치로. 그다음에 음악을 집어넣고요. 뭐 락이니 무슨 밴드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악까지 여기다 집어넣고 영상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영화 등등 다큐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집어넣어요. 이렇게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분석 체계고요. 딱 보면은 중요한 거 하나 빠졌죠.
제가 의도적으로 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는데 빠져 있는 거. 본단이 제일 큰 거. 예? 네, 미술. 미술은 뺐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제가 미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딴 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술은 그냥 앞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왜 10억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술은 또 다른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하시면 될 거라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미술 분석해 보니까. 이 다른 모든 거는요.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살아서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잘 찍으면 살아서 영광을 보잖아요. 그 배우가 너무 멋있게 하면은 살아서 영광을 보고 부인도 잘 살고 자식도 잘 살잖아요. 미술은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게 살아있을 때는 거의 돈이 안 돼요. 거의 돈이 안 되고 실mit밖에 안 되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화가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자식이 아버지 그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었으니까 그림을 막 판 거거든요. 싸게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 그림이라도 하나 갖고 싶다고 사러 나갔을 때 이건 뭐 집 팔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미술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논의 한창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양도소득세에도 살아있는 화가의 그림에는 양도소득세 빼줘요. 지금 새로 발의된 것도.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으면 그 그림이 그림값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때부터 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 제 애가 뭐든지 하면 다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림 그린다 그러면은 자, 어지간하면 하지 말지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88만 원 세대에서 지금 20대들한테 문화의 종사를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가라고는 했는데 가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거랑 같은 거다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데 미술은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제가 그래서요 사람들이 화가만 욕하잖아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뭘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술을 뺐어요. 뺐고 그다음에 미술은 또 한 가지는 뭐 이건 약간 논란이 있는 얘기인데 돈 세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그래요. 그래서 돈 세탁 그 절세 장치로 사용되고 그래서 저같이 점잖은 사람이 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빽서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의 책들이 그러니까 태제 하나가 딱 있고 그 태제를 끌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문화경제학이나 이거는 태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디테일이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시사인의 일부 연재를 했어요. 해서 원래 연재할 때는 그 얘기를 가지고선 그냥 책을 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주간지에다 연재를 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줄어가지고서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는 데다가 또 2년 지나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냥 오늘 시간은 어차피 모자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만 조금 할게요. 국제적으로 문화라는 거에 분석을 시작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45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45년도 아시죠?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후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이제 문화 분석의 시작이고, 실제로 문화 정책이 저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문화부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게 이때쯤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45년도에 새로 세상을 만들면서 유럽에서 만든 게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갖고 미국은 처음부터 상업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 간 거고요. 미국은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상업으로 이렇게 쭉 갔고,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뮤지컬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문화복지라는 개념은, 하다 보니까 뭐 요즘은 장관들도 좀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복지 개념 아시죠? 그, 공공적인 거나 국가가 뭐를 해주겠다는 건데, 문화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문화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누구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연극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45년대 문화부가 생길 때 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코메디 프랑세즈라는 그런 극단이에요. 돈 굉장히 많이 줘요.
1인당 연봉 1억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배우들을 가지고 뮤지컬을 하는데 가끔 한국에 오죠. 이를테면 뭐 레미제라블 같은 거 하는 건데 이때 생각 뭐냐면은 헐리우드나 브로드웨이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너네들은 다 공무원으로 해서 평생 보장을 해주고 싸게 볼 수 있게 해줄게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문화들이 한 프로그램을 딱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국가가 대주는 거니까 눈치 안 준다고 해도 눈치를 주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공무원이 손에 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 되게 이쁘게 하잖아요. 싸가지 없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손에 돈을 쥐고서 나한테 잘 보이면 이 돈을 줄게라고 하는 거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다 보면은 결국 보수적인 이게 나와요. 나오게 되는. 한국은 어떻게 반면 한국은요 국가가 아닌 깡패가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깡패가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맡은 사람이 해방 후에 이마수가 우리나라 영화랑 이거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개통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45년대 막 나라 만들고서 무슨 문화복지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거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깡패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마수의 손에서 우리의 문화 정책이라는 게 시작된 나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정상화라는 거는 깡패로부터 이걸 뺏어 오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홍콩이나 그런 영화에 돈을 대는 데가 깡패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깡패들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바다 이야기 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바다 이야기 없었으면 깡패들도 지금 이거 막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연예 기획사에 깡패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를 조금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갔거든요. 바다 이야기 훨씬 편하니까. 근데 바다 이야기 없는 나라는 깡패 돈이 사실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화에서는 제일 큰 얘기가요.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독립할 것이냐라는 그게 1번 대제예요. 그래서 정부 돈 안 받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60년대, 70년대에 많은 연극이나 뭐 가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국가가 싫어서 나갔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메이어 말고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은 진짜 무서운 거죠. 국가도 무서운데 시장도 무섭잖아요. 그거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보고 상업성이라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싫어서 국가로 자유를 누리려고 국가 돈을 끊었더니 그 다음에는 시장이라는 아주 더 무서운 데를 만든 거거든요. 그게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크게 외국에서 이제 문화 얘기를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그럼 이제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면은 세 번째 등장한 게 제가 사실 결론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이건데요. 시민이라는 주체를 이제 가지고 왔죠. 그 시민들이 이를테면은 큰 돈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돈을 좀씩 내주자라고 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쓰면 이제 문화 경제 교과서가 돼요. 절대 안 팔리죠. 한국은 보면요.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시장이라는 별로 들어온 적이 없고, 문화라는 게 9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DJ 집권과 함께 문화 정책이 시작돼요.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작돼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의 돈을 받으면서 우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큐라든가 이런, 잘 돈 안 되는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영진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가가 돈을 대면서 했는데, 한국은, 이명박의 등장과 함께, 이를테면 시장으로 갔냐라고 하면요. 시장으로 안 가고 다시 국가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줄을 잘 서야죠. 이제 뉴라이트 쪽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이 시장이라는 거가 그렇게 전격적으로 움직인 적은 별로 없고, 국가 대 국가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시민이라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예요. 이를테면 영진이에서 돈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좋냐 나쁘냐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진이 돈을 안 받으면 그럼 우리 재미없는 다큐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다큐를 만들거나 인디 영화를 만들어서 할 거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권을 계속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받아서 하자 그랬는데 정권 뺏겼잖아요. 뺏기고 나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나오려고 하는데 시장에선 지금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인 거는 국가냐 시장이냐 시민이냐라는 그 세 가지 범주에서 어차피 지금 우리는 시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박이네 애들이 이거 돈 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프레임이 하나 있고요. 근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굉장히 강한 게 문화 쪽에서는 특히 강해요. 쇼비니즘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그런 어떤 민족주의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 자체도 메시지가 쇼비니즘을 피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마초를 하나 집어넣으면 거의 분석이 되거든요. 이거는 스포츠로 오면 거의 100%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국 스포츠라는 게 쇼비니즘 빼면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올림픽을 하면은 우리는 등수를 내죠. 그쵸. 그 등수를 매일매일 보여주고 오늘 몇 개 땄다고 그 지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돈 많이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본은 쇼비니즘 10년 전에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죠. 요번에 아시안 게임에 일본은 프로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업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일본은 너무 바쁘셔서 그렇다라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금메달 따는데 야구에 요번에 실업팀 나가자라고 하는 일이 우리가 벌어질 수 있나요? 하여간 이를테면 저는 유현진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현진이 이렇게, 나 요즘 분위기 안 좋아서 안 나간다고 그러면은 막 불러가서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유현진급에 있는 자이언트인 선수들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야, 우리는 선진국이고 일본은 후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본이 그 선진국인 거예요. 목숨 걸고 있는 게 스포츠에서는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금메달을 딴 선수한테 연금 주잖아요, 우리가. 그 연금을 주는 게 옳으냐 틀리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좋으냐 나쁘냐라는 게 하나 있겠죠? 자, 옳다. 연금 주는 게 옳다 생각하시는 분. 금메달 땄으면. 예. 안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안 옳다고 생각하세요? 예?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도덕적인 질문인데.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연금 줄까, 안 줄까요? 예, 중국. 중국도 주다가 안 줘요. 한 7, 8년 됐어요. 그리고 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연금을 주는 나라는 이제 한국밖에 없어요. 왜 주느냐? 우리가 되게 이상한 나라니까 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조금 우리처럼 고민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중국이 너무 많이 따잖아요. 엄청 따잖아요. 엄청 따니까, 군대 면제 같으면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달라 그러면은 중국은 동지 안 되겠어라고 해서 못 주죠. 우리도 지금 사실은 지금처럼 이제 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못 줘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옳다고 옳지 않다는 논쟁이 하나가 있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인데, 우리도 곧 줄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중국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일본은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스포츠 얘기에서는 큰 골격인데요.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대중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스포츠를 안 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스포츠인 거는, 대중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주장대로 하면 골프잖아요. 골프 하나만 있는 거고. 한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프랑스하고 한국에서 똑같이 2,000명씩 두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떤 공부하시는 스포츠 사회 하시는 분이, 대중들이 우리나라의 스포츠 1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헬스가 1위인데, 헬스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헬스는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헬스가 1위로 나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 스포츠가 굉장히 약한 나라거든요. 약한데 그 돈을 가지고서 엘리트 스포츠 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표는 나오죠.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조금만 더 끓으면은, 이걸 높이면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니까 병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보건이 좋아지고 건강 복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 중간에 이게 잘 안 도는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한테 살찌우게 하고서 그 다음에 살 빼는 데 복지를 써요.
근데 그거보다는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운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럴 때 문화의 맨 종단에 있는 스포츠 얘기 조금 더 해보면요. 그 도시에 대중 스포츠 인프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요. 50m 레인, 수영 레인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죠? 25m 있고 50m인데 50m는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서울에는 잠시 올림픽 체육관이 하나 있고 88 체육관 그 목동에 하나 있죠. 자, 그럼 서울 말고 50m 레인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대전. 그리고 예? 서귀포? 네, 서귀포. 3년 전에 논쟁이 엄청 된 건데요. 광주에 50m 레인을 놨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국민체육관 봉단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도 돈이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많은 문화기관이 다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적자라는 얘기는 그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적자인 게 맞는데 적자를 줄이려고 이제 골프 비중을 높이겠다는 자기네 골프는 수익이 높으니까. 그리고 수영장을 줄이겠다고 해서 막 싸움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광주까지가 50m 레인을 놨는데 이거 뭐냐 50m 레인이 있는 데는 나머지 복지들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돈을 많이 쓸 거냐 여기에 돈을 많이 쓸 거냐라는 것이 고용으로 보면요 이쪽이 확실히 높죠. 왜냐 여기는 총 고용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선 이걸 키울까 이걸 키울까 그러면요 평상시에는 국민들이 다 대중 스포츠 좋다 그래요. 근데 이제 축구 월드컵 시작하면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큰 시합 있잖아요. 올림픽 있고 아시아 그럼 또 다 일로 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알고 있는데 잘 그렇게 하기 어렵죠. 자, 쇼비니즘 얘기는 이 전체 다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오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얘기 조금 그렇게 할게요. 자, 방송에 대해서 이게 TV 얘기하는 거죠. 혹시 TV 안 보시는 분 있어요? 뭐 하세요? TV 안 보시면? 컴퓨터. 네, 예. 그러면은 버라이어티 쇼는 뭐 강호동 쇼 같은 그런 예능 얘기하는 이거 안 보시는 분 있어요? 나는 강호동 왜 안 보세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보시는 분 그럼. 자, 드라마 안 보시는 분. 안 보시는 분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말고 드라마를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보시는 분. 몇 분 계시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TV라는 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파 쪽 얘기는 뭐냐면은 보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얘기들 전부 다 무슨 바보 상자니 무슨 이데올로기니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다 자본의 이데올로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보지 말자. 그리고 똑같은 논리 위에서 버라이어티쇼라는 것도 보지 말자. 그리고 드라마도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얘기는 그거예요. 근데 TV를 안 보는 수가 있나, 국민들한테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러니까 TV 대신에 영화나 뭐 다른 거 더 많이 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틀인데 TV를 안 보는 세상이 있을까라는 그게 제가 했던 질문이거든요. 일본 시민단체 들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지식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평소에 NHK 욕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엄청 했는데 NHK 부르면 다음날 바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일본의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KBS 욕을 좌파 우파로 다 하잖아요. 근데 KBS에서 오라 그러면 뛰어가죠. 저도 참 저는 근데 요즘 안 불러서 좋아요. 뭐 원래도 또 KBS 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KBS 산호조 있을 때 거기 가서 지지 연설을 했었거든요. 저 혼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지지 연설하러 오면 사장님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안 불러서 좋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경쟁 관계를 볼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게 언어인 거예요. TV라는 건 일종의 언어고 드라마라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니까 언어가 선택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를테면 이런 고급 문화로 오면은 그건 언어가 아닐 수도 있죠. 이를테면 태권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안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레슬링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언어인 거예요. 언어인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기본적인 문제는요. 얘가 중립이길 바라고 공공성을 지키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TV를 보자 말자를 떠나서 저가 어느 나라에서 봐야 된다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외국은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러니까 재작년인가요? 그 1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아의 종소리를 딱 칠 때 NHK와 KBS하고 딱 똑같은 날 같은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왔다고 제아의 종소리 할 때 가서 이렇게 풍선을 날려고 막 소리 질렀죠. 뭐 집어쳐 막 그랬는데 그때 KBS에서 했던 거는 마스킹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다른 소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KBS에서 한 얘기는 어차피 쇼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킹도 하고 그랬죠. 그게 한국이고요. NHK는 보니까 그날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나온다. 도요타에서 그 30대 비정규직을 많이 잘렸거든요. 그 30대 비정규직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치면은 현대자동차 사장, 그러니까 직원이었는데 파견 직원이었던 거죠. 근데 일본은 그 사람들한테 사택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리니까 멀쩡한 도요타 직원이었는데 그 다음날 좌암리스고 홈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겨울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 우에노 시장인가 거기서 이렇게 그 농성을 했거든요. 농성하면서 그때 1월 1일이 되니까 그 사람이 농성해서 어묵 같은 거 오뎅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이렇게 놓으면서 자기들이 자축하고 막 그랬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NHK에서 그게 전국 방송 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비정규직 문제는 신경 안 쓰다가 NHK에서 전국 나간 걸 보면서 저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은 날 NHK는 보니까 그런 거 하던데 우리는 마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따져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보면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한국은 이 공영방송이라는 거를 대통령 위에 세워놨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몇 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는데 NHK도 문제는 있는데 조금 한국보다 약간 조금 나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거 얘기할 때 언제나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건 BBC거든요. BBC처럼 하자라고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BBC만큼만 딱 하면 좋겠다. 물론 저는 또 그 BBC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BBC를 보니까 BBC는 어떻게 돼 있냐면 로얄 차트라는 게 있어요. 차트는 차트죠, 차트. 헌장 그런 거고 차티스트 운동할 때 그 차트인데요. 로얄은 왕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순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여왕님 관심 사업인 거죠. 그래서 여왕님이 BBC에 관심이 있어서 BBC는 여왕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왕하고 불경설 계약한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여왕하고 BBC에서 이를테면은 영국 공영방송은 이런 음을 지켜야 되고 이런 정도는 해야 되고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여왕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이를테면은 노동당이랑 막 바뀌더라도 여왕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BBC는 사실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여왕하고만 얘기를 잘하면 되니까 저기는 공공성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왕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씨 왕가가 있거나 지금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당이야 대통령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도 왕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 그렇다고 또 KBS 저거 잘 하자고 또 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보니까 그건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저 공공성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영국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는 수상한테 거는 게 당연하지만 중립성이 논제가 되니까 로얄 차트를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최근에 논의를 하는 걸 보니까요. 저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대통령이 이게 막 얘가 찍어 누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정동영이 됐으면 안 그랬을까라고 할 때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 친구들 데리고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거가 답은 아닌 거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일본에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갖고 있는 건요. 일본도 NHK 문제가 고민스러우니까 사장을 선거를 하자는 거예요. 선거를 해서 이 사람도 자기 공약을 들고선 해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KBS
예를 들면 지금 목숨 걸고 시청률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선거 공약으로 나와서 된 거면 올려도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은 KBS 사장 선거에 나와서 다 그러겠죠. 나는 이렇게 해서 절대로 시청률 안 올리겠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인명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생기는 문제면은 사실은 저거는 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가장 맨 앞에 논의예요. 아우, 저에게 지난 정권 때 했다 죽는 줄 알았어, 내가. KBS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요 프레임 내에서 얘가 중립적이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거고요.